서민들을 허탈케 하는 것은 돈이 다른 사람보다 적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부당하게 돈을 버는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다. 그동안 법과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또는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법과 원칙을 자신들의 치부와 관련해서 항상 흔들려서이다. 이번 생활형 숙박시설, 즉 생숙 문제도 열심히 생활하는 사람들을 분노케 하는 또 하나의 사례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3년 10월 14일 이후에도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주거를 계속한다면 제대로 단속을 강화해 소유자에게 시가표준액 대비 매년 이행강제금 10%를 부과하겠다고 장담하였으나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후인 내년 2024년 12월 말까지 유예함으로써 그 정책 집행에 대한 의지를 의심치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역사는 1980년대 미국에서 단기 주거와 숙박용으로 사용 가능한 콘도텔이 등장했고 1990년대에는 일본에서 레지던스라 불리며 단기 주거와 숙박의 기능을 함께 갖춘 시설로 인기를 얻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도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추가 세금이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업무나 관광차 한국에 장기 투숙하는 외국인 또는 지방에 출장이나 발령받은 내국인이 두세 달 또는 장기적으로 1년 정도 지낼 때 보통 모텔이나 여관, 호텔에서는 세탁이나 취사가 불가능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2012년 공중위생법을 개정하여 세탁 및 취사를 가능케 하고 호텔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숙박업인 레지던스라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아파트와 비슷한 형태로 지어 구분 등기가 가능하게 하였는데 법 개정 당시 다른 행정기관들은 이견이 없다고 졸속 처리하였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는 전입신고를 허용했고 국토교통부는 생숙을 주택으로 인식하지 않아 대출 규제 및 전매 제한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잠실 롯데타워 시그니엘 레지던스, 부산 해운대 LCT 레지던스,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와 같이 바닷가라든가 또는 관광명소, 서울 또는 수도권 상업시설의 숙박시설로 허가를 받은 시행사 및 건설업체들은 생숙을 아파트 같은 호텔에서 별장처럼 누리는 곳인 것처럼 일반 아파트 분양 방식으로 분양을 하였고 대체로 가진 자들이 분양받은 분양자들은 이 숙박시설을 아파트처럼 거주함으로써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지금도 부산과 강원 등 주로 인기 관광지에는 분양 광고가 여전해 해운대 힐스테이트 센트럴, 속초 하워드 존스, 낙산 그랑베이, 정선 대원 칸타빌 등 광고가 줄을 잇고 있으며 불법 분양 및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어가고 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상업지역의 랜드마크처럼 자리 잡고 일반 주택과 비교할 때 같은 땅에 2배 이상의 세대를 지을 수 있고 주차장은 3분의 1 정도만 있으면 되고 주택이 아니다 보니 청약통장도 필요 없고 전매 제한도 없고 종부세 과세 대상도 아니고 2주택 이상 고가주택에 물리는 양도세 중과 대상도 아니다. 이같이 주택 관련 부담이 전혀 없어 메리트 아닌 메리트로 부상한 생활형 숙박시설을 부동산 자산이 많고 부동산에 대해 많이 안다는 사람들은 초창기부터 눈을 돌렸고 일부는 몇 채씩 보유하고 있다 제3자에게 다시 팔아넘겼다. 결국 국토교통부가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 없이 불법으로 계속 생활형 숙박시설에 살면 원칙에 따라 제대로 단속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주차장 미비에 따른 민원 등 지역 갈등 일으키는 약 10만 실에 가깝게 분양된 생숙에 대해 불법을 눈감아주는 것은 조세 형평에 어긋나고 또 다른 형태의 주거시설을 만들어주는 편법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며 2년 유예기간을 두었다. 여기에 분양에 관련된 자들은 정부에 여태 납부한 세금은 무엇이며 전입신고를 받아준 것은 무엇이냐며 분통을 터뜨리며 시위를 하기 시작하자 정부는 생활형 숙박시설 9만 6천 실 중 숙박업 신고가 된 객실은 48.4%인 4만 7천 실에 불과하고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의 잔여 임대 기간을 고려하고 절반 이상이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며 내년 12월 말까지 또 유예 기간을 주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임차인의 보증금은 떼일 염려가 없고 숙박업 등록은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다 중요한 것은 숙박업 신고를 하는 것은 물론 실제 소유주가 주거하는지 현장 실사를 당연히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럴 의지도 없어 보인다. 여기에다 생숙의 모임인 전국레지던스 연합회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란 논평도 나왔다. 아예 주거용으로 해달라 한 것인데 정부와 장군멍군하며 법은 사라지고 편법만 살아있는 느낌이다. 현행법에는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 명확히 구분하고 있어 용도에 따라 건축, 대출, 세금 부과 기준이 다르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용도가 숙박이 목적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거주하는 것은 불가하고 당초 허가 당시에 임대 목적이었다면 당연히 숙박시설로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만약 집주인이 숙박시설로 신고를 하고 주거를 하게 되면 상업시설에 주거 목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불법 전용에 해당되어 매년 시가표준액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받게 된다. 그리고 생숙은 숙박에서 주거로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해야 되고 주차 면적 추가 확보, 복도나 천장 높이 조정, 소방시설, 인터넷 통신 장비가 들어가는 통신실 확보 등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적으로 처음부터 기준에 맞지 않게 건축되었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이 불가하다. 또 생숙은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월세 및 전세도 받아서는 안 되고 전입신고도 할 수가 없는데 이는 이행강제금에 직접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생숙을 분양받은 사람들은 건설사에서 처음 분양을 할 때 이 주택은 대출 규제조 받지 않고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분양에 속아서 집을 샀을 뿐이다 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분양사는 이 문제는 소유자의 문제이지 분양사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여기에다 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실거주를 하면서 이행강제금을 안 내도 되는 방법으로 위탁사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고 장기 숙박을 하면 이행강제금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도 한다. 그러나 말이 쉽지 당초에 분양업체가 분양할 때부터 숙박관리를 염두에 두지 않고 분양을 해먹었는데 숙박관리를 누가 책임지고 해줄 것이며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운영사, 관리 위탁사, 관리단 등 여러 운영체제가 있는데 물론 돈은 받아 챙기겠지만 자기 일 마냥 나서서 정부 방침을 어기면서까지 자신들이 모든 책임을 짊어지고 전입신고 해주고 관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결국 해결 방안은 분양받은 분양자가 분양시행사와의 소송을 통해 해결하거나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의무사항인 숙박업 신고를 하고 숙박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에어비앤비 같은 단체를 만들어 직접 숙박시설을 관리해 직접 운영을 잘하든지 아니면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오피스텔로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여태 그리해왔던 것처럼 또 다음 선거일을 바라보며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다시 또 유예기간을 기대해 보는 것밖에 없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문제를 이왕 국회의원 선거일 이후로 연기시켰으니 내년 말이면 모두들 잊어버리겠지만 이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솟는 셈 치고 다시 한번 추이를 지켜보자. 경제연구소 RTI였습니다.